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소설가 박성원의 단편 하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모두 아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박성원 지음 하루 여자가 간선도로를 빠져나온 시간은 오후 3시 19분이었다. 10km 남짓한 거리를 지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 셈이었다. 여자의 차량이 진입로로 들어섰지만 정체는 여전했다. 연말을 앞두고 있었고 눈까지 내렸다. 차창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눈송이만큼 차량들은 더디게 움직였다. 여자는 히터를 조금 줄였다. 1시간 이상 차 안에 갇혀있던 여자의 입은 사막이라도 된 것처럼 건조했다. 여자는 침을 모으려 했지만 납땜이라도 된 것처럼 입술이 무거웠다. 대시보드를 열고 물을 찾았지만 대시보드 안에는 연장갑 한 짝과 늘어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일회용 카메라만 보일 뿐이었다. 여자는 대시보드를 닫고 대신 운전석에 있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작은 눈송이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여자의 어깨에 닿았다. 여자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에 힘을 빼자 몸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여자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광역버스가 여자의 차량 옆에 있었고 버스에는 어느 외국 소설가의 책 광고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모두 아는 것이다. 주름이 곱게 잡힌 서양 작가의 사진 위에는 커다란 명조체로 광고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화제의 신간이라고 했고 책이 출판된 그 나라에선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라고 되어 있었다. 작가의 이름을 보자 여자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송이들이 외국 작가의 얼굴 위로 달라붙었다가 금세 녹았다. 뒷좌석에 있던 여자의 백일된 아기가 칭얼거리자 여자는 창문을 닫았다. 차창을 열다니 내가 정신이 없지. 여자의 아기는 며칠째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보다 큰 병원을 찾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카시트와 연결되어 아기를 꽉 쥐고 있는 안전벨트를 보고 여자는 안심이 되었다. 진한 검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창문이 올라가자 적당한 어둠이 차 안을 채웠다. 여자는 적당한 어둠이 좋았다. 남편이 차를 샀을 때 여자는 차량의 모든 유리를 가장 진하게 코팅했다. 빛 투과율이 %로 표시된 견본을 넘기면서 여자는 더 어두운 건 없나요? 라고 말했다. 여자가 어둠을 좋아하게 된 것은 연극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다. 여자는 공연 직전의 어둠이 좋았다. 여자가 연극에 뛰어든 것도 모두 공연 직전의 어둠 때문이었다. 관객들의 희미한 살빛이 드물게 보이는 관객석, 단출한 소품들이 숨죽이고 있는 무대, 무대 뒤편에서 그런 어둠을 응시할 때마다 여자는 어둠이 주는 빈 공간 때문에 숨이 막혔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어둠 속 무대 위로 나가야만 해.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자는 숨이 막혔다. 숨이 막힐수록 무거운 바위에 깔린 듯한 기분이 들수록 여자는 약간의 빈혈과 어지럼증을 느꼈다. 손과 발이 저릿해지면서 머릿속에 있는 산소들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면 여자는 심호흡을 했다.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고 여자는 그런 얕은 현기증에 몸을 맡기는 것이 좋았다. 연극을 그만둔 이후로 여자는 그런 어둠을 찾을 수 없었다. 가끔 공연을 보러 갔지만 관객석에서 바라보는 어둠은
관객들이 내는 작은 소음들 때문에 이내 일그러졌다.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지루함이었다. 조금의 어둠도 견디지 못하는 관객들은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견디지 못하는 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어둠이 아니야. 공연장을 찾을 때마다 여자는 생각했다. 어둠 속으로 곧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여자에겐 더 이상 들지 않았다. 여자는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곤 했다. 무대를 떠난 여자에게 남은 건 무대의 어둠이 아니라 밝고 밝은 거리뿐이었다. 여자에겐 자신만의 어두운 공간이 필요했고 자동차 안을 불 꺼진 무대처럼 꾸미고자 했다. 바깥이 차단된 차 안은 무대처럼 어두웠다. 그제야 여자는 예전에 느꼈던 어둠을 자동차 안에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그런 계절이야. 그것 알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깊은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걸. 여자는 중얼거렸다. 여자가 중얼거린 대사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던 대사였다. 여자가 그 대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자 역할을 맡은 공연이기 때문이었다. 남자들이란 여자는 다시 중얼거렸다. 우린 맡은 일에 충실했을 뿐이요. 우유 배달부는 우유를 열심히 배달할 것이며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선생은 열심히 가르칠 것이며 경찰은 범죄자를 잡을 것이며 그럴 때 엉터리는 바로 잡힐 것이며 우리들의 하루는 오늘도 온전할 것이요. 여자가 외우고 있는 대사는 술에 취해 젊은 새 여자친구 앞에서 무게를 잡으며 내뱉던 대사였다. 남자 역할을 맡았던 여자는 모자를 눌렀었고 수염을 붙였고 펑퍼짐한 바지를 입었다. 희곡도 연출도 배우들도 하다못해 조명조차도 형편없었지만 남자 역할을 맡았으므로 여자는 그 연극을 잊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게 형편없었고 평에 한 번도 오르내린 적도 없는 연극이었지만 여자는 그 역할과 대사를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생하게 떠올렸다.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그런 계절이야. 그것 알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깊은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걸. 여자는 굵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보았다. 10여 분만 있으면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차는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소년이 학원을 빠져나온 시간은 오후 4시가 막 지났을 때였다. 소년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쌓인 눈이 발목까지 덮였지만 질척한 웅덩이에 발이 빠진 것만 같았다. 소년은 그날도 놀림을 받았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거리에 있는 간판 하나를 읽었다. 카페 우주선. 그러나 소년이 다시 읽자 카페 우주선이 아니라 카페 우산속이었다. 소년은 알 수 없었다. 어째서 글자들이 순간적으로 다르게 보이는지를. 소년이 그날 오후 학원에서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을은 거울로, 마치겠습니다는 미치겠습니다로 보였다. 소년이 책을 읽는 동안 선생은 탁자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책상을 두들겼다. 소년이 읽기 시작한 책의 내용은 어느 가을날 동물들이 모여 학급회의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년이 읽으면서 책의 내용은 거울 안으로 빨려 들어간 동물들이 엉뚱한 대화만 나누다가 모두 미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아, 가을입니다는 아, 거울입니다로, 이만 마치겠습니다는 이만 미치겠습니다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과 글자 수는 길어졌고 그럴수록 소년은 더 혼란스러웠다. 쌓인 눈을 발로 차며 길을 걷던 소년이 걸음을 멈춘 것은 견인차 앞이었고 시간은 오후 4시 28분이었다.
눈을 맞으며 쓸쓸하게 서 있는 견인차는 소년을 단숨에 끌어당겼다. 눈에 덮인 경광등의 노랗고 빨간 불빛이 순간 하늘에 펼쳐지는 오로라처럼 소년의 눈에 파고들었다. 쇳덩어리로 중무장한 견인차는 변신을 앞둔 로봇 같았고 강해 보였다. 둔중한 쇠갈고리와 철제 빔 같은 휠 리프트는 100만 마력의 힘을 내는 로봇의 팔 같았다. 소녀는 전봇대에 몸을 기댄 채 견인차를 지켜보았다. 저음이 벨소리를 내며 내려가던 휠 리프트는 견인할 자동차의 앞바퀴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자동차의 앞바퀴가 바닥에서 들리자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자동차를 가볍게 들어올린 견인차는 잠시 몸을 떨었다. 눈송이는 멎어 있었고 대신 바람이 잦아졌다. 견인차에서 내린 견인기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다음 소년을 전봇대에서 비켜서게 했다. 그러고는 견인대상 차량 고지서를 전봇대에 붙였다. 뭘 그렇게 보니? 네 이마에 붙여주랴? 견인기사는 이를 드러낸 채 웃었다. 앞니는 금리었고 환하게 빛났다. 견인기사의 말이 마치 너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니? 라는 말처럼 들려 소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견인차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소년의 뒤에서 2대의 차량이 빠져나갔다. 앞선 차량은 견인차만큼이나 덩치가 큰 승합차였다. 호루라기를 불며 경비가 차량들을 인도했다. 소년은 차로로 엉금엉금 끼어드는 자동차를 바라보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견인대상 차량 고지서를 보았다. 소년은 고지서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천천히 읽으며 집을 향해 걸었다. 쌓여있는 눈을 발로 차면서. 은행에 있는 건물의 후문을 여자가 빠져나온 시간은 오후 4시 29분이었다. 발목이 시큰거렸고 또 한쪽 굽이 떨어져 나가 걷기 힘들었지만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주차장이 있는 골목길을 향해 급히 돌았고 그때 고지서를 읽으며 오던 소년과 부딪혔다. 여자와 소년은 모두 미끄러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자가 소년에게 괜찮니? 라고 물었고 미안하다면서 부축해 주었다. 소년은 억울한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보았다. 여자는 소년이 일어서자 다시 엉거주춤한 자세로 뛰기 시작했다. 소년은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고지서를 보았다. 눈에 젖은 고지서는 구겨지고 더러워졌다. 소년은 고지서를 주우려다 말고 엉덩이를 턴 다음 집으로 걸어갔다. 여자가 은행이 있는 건물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55분이었다. 주차장을 찾았지만 이미 만차였다. 여자는 주차장 골목 어귀에 차를 바싹 붙였다. 차에서 내려 차량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 가늠해 보았다. 사이드 미러를 접는다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자는 뒷좌석의 문을 열려다 그만두었다. 아기를 안고 뛰면 은행 영업시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았다. 또 눈길 위에서 뛰다가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군다나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동차 안이 더 안전할 것이다. 여자는 차문을 잠근 다음 은행으로 뛰어갔다. 여자가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정문에 있는 철제 셔터가 천천히 내려왔다. 여자는 번호표를 뽑았지만 대기인 수가 꽤 많았다. 여자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마치 당첨된 복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번호표를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고 잡지를 뒤적이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수다를 떨고 있는 젊은 여성 2명이 보였다. 여자는 경비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제가 급해서 순번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 자동차도 이 앞에 그냥 세웠고요. 보다시피 연말이라서. 경비는 미소도 아닌 어정쩡한 웃음을 지었다. 경비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목례를 한 다음 정문을 향해 걸었다. 여자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자는 그중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번호표를 바꿀 수 없는지 물었다.
남자는 여자의 몸매를 아래 위로 찬찬히 훑었다. 여자는 순간 발가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웠고 속이 울렁거렸다. 여자를 찬찬히 살피던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번호표를 주었다. 겨우 2번의 번호를 앞지른 여자는 필요 이상으로 남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마와 등에서 땀이 났다. 여자는 창구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았다. 바닥은 사람들의 옷에서 떨어져 녹은 눈 때문에 번들거렸고 그 위로 트리의 작은 전구 불빛들이 반사되고 있었다. 은행 안에는 축축한 냄새가 떠돌았고 여자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와 콧잔 등에 묻은 눈을 닦았다. 여자는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들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1초에 한 번씩 불이 켜졌다 꺼졌고 그 불빛은 차량들의 브레이크 등 같았다. 90분 이상 차 안에 갇혀 있었던 여자는 요일을 느꼈다. 여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번번이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여자가 일어날 때마다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순서가 다 되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직 입금이 안 되었대. 남편은 지극히 사무적으로 짧게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의 짧은 말투 안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책망을 읽었다.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대체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하고 나무라는 목소리가 여자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엔진이 내는 소리처럼 맴돌았다. 나도 알아. 차가 너무 막혀서. 그러기에 진작 인터넷 뱅킹을 배우라고 했잖아. 입금하는 대로 당신이 전화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통화를 끝냈다. 그는 언제나 잘 다려진 와이셔츠 같았다. 여자의 아버지는 남편에 비하면 늘 헐렁했다. 누군가가 생각해서 챙겨주더라도 헐렁한 옷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헐렁한 사람. 여자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 살림만 하는 당신은 몰라. 일을 한다는 건 알고 보면 죄다 도둑질이라네. 일을 그만둘 때마다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얼굴은 멀쩡한데 사람이 왜 그럴까? 여자의 어머니는 늘 투덜거렸다. 바늘과 실을 붙여둬야 할 거나. 여자의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했고 여자는 어머니의 그런 푸념을 듣고 자랐다. 어머니의 푸념이 쌓일수록 빚도 따라 쌓여갔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일자리가 겨우 잡혀도 아버지는 반년만 일했다. 반년간 도둑질을 했으면 반년은 쉬어야지. 몽땅 빼먹을 수는 없자는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자는 아버지가 던져준 헐렁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피라도 모조리 빼서 다른 누군가의 피로 바꾸고 싶었다. 여자가 연기에 빠진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그 무렵부터 여자는 어떤 끈이든 단단하게 조이는 버릇이 생겼다. 풀려있거나 느슨해진 끝만 보면 꽉 조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신발끈을 너무 죄어 학창시절 여자의 발등은 늘 부어오르곤 했었다. 그러나 꽉 묶는다고 해서 여자의 마음이 시원해지지는 않았다. 헐렁하기만 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자가 결혼하고 남편의 넥타이를 조여주거나 구두끈을 묶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처음으로 헐렁한 삶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은 아기가 태어난 뒤였다.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처음으로 잊게 해준 것은 젖을 물리는 것도 아니었고 아기의 자그마한 손가락을 마냥 보는 것도 아니었다. 여자를 짓누르고 있었던 헐렁한 삶에서 비로소 벗어난 것은 바로 속사계로 아기를 칭칭 동여매었을 때였다. 베넷저고리를 꼭 조여주고 속사계로 단단하게 아기를 감쌌을 때 여자는 그제야 온전한 자기 소유를 느꼈고 그 소유를 통해 헐렁한 삶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를 가장 괴롭힌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공연을 앞두고 여자의 아버지는 입원했었다. 연락을 받았지만 여자는 공연 준비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병실을 찾아가지 못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드러누워 또다시 헐렁한 삶을 즐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여자는 아버지가 입원한 뒤 며칠 후에 찾아갔다. 여자의 아버지는 예상과는 달리 급격히 말라 있었다. 얼굴에 살이 광대뼈로 모조리 몰려가기라도 한 듯이 광대뼈만 혹처럼 불룩 솟아 있었다. 광대뼈 아래로 꺼져버린 두 눈과 입은 틈처럼 좁았다. 왜 이렇게 옷이 헐렁하다니, 얘야. 작은 틈 사이로 여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은 환자복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였지만 아버지가 보여주는 공간에는 한 사람이 더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이 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멀리 화성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여자는 아버지의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여자는 아버지가 명연기를 펼친다고 생각했다. 공연이 막바지에 들어갔을 무렵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여자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시시하고 헐렁한 농담 같았다. 여자가 울면서 뛰어가면 아버지는 헐렁한 옷을 펼치며 네가 또 속았구나 라며 깔깔거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 봤지만 특별한 기억은 없었다. 아버지의 수의를 꼭 조였을 때 그제야 여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해 실과 바늘을 던지곤 여자를 껴안고 울었다. 그러나 그때도 여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다. 여자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여자의 아버지가 지갑 속에 꼭꼭 감추어둔 것이었다. 어린 여자가 배추머리 인형을 꼭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자 여자는 희미하게나마 인형을 손에 들고 한밤중에 자신을 깨우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때가 5살이었는지 7살이었는지 10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여자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의 입에서 풍기던 술 냄새와 외투에 묻어있던 하얀 눈이었다. 여자는 아버지의 외투를 보며 밖에 눈이 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여자를 흔들어 깨우던 아버지의 손에는 배추머리 인형이 있었다. 여자가 인형을 안자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일어나서 천천히 외투를 벗었다. 여자는 인형을 껴안고 다시 누웠다. 여자는 누워서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 아버지를 보았다. 솜입을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여자는 인형을 보았고 인형의 파란 눈도 여자를 보았다. 뺨을 대자 배추머리의 헝겊이 간지러웠고 여자는 그 간지러움이 좋았다. 천천히 옷을 벗어 옷걸이에 거는 아버지의 모습과 인형을 번갈아 보다가 여자는 다시 잠이 들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옷걸이에 옷을 거는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여자는 알 수 없었다. 그때 그 인형이 그 뒤로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진 인형의 행방만큼이나 더 알 수 없는 것은 시간이었다. 일식처럼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나머지 시간들은 가려졌거나 잡아먹혀 있었다. 달에 먹혀 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분명 많이 있을 텐데도 어째서 일식처럼 기억들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지 49일이 지난 날 여자는 제사 음식을 만들다가 문득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았음을 떠올렸다. 옷이 헐렁하다고 말하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계란을 풀다가 그제야 여자는
연극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엎드려 흐느꼈다. 여자가 은행에서 볼일을 마친 시간은 오후 4시 23분이었다. 요일을 느꼈지만 여자는 계속 참았다. 여자는 정문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이미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다. 경비는 여자에게 다른 출구를 가리켰다. 경비가 가리킨 곳은 작은 비상문처럼 생긴 문이었다. 은행의 비상문과 연결된 곳은 여자가 들어온 곳의 반대편이었다. 비상문을 빠져나온 여자는 잠시 헷갈렸다. 식당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여자는 복도를 이리저리 뛰다가 엘리베이터 표지를 발견했고 엘리베이터 3대 중 2대는 3층을 막 지나 올라가고 있었고 나머지 한 대는 2층을 지나 내려가고 있었다.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다가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마음이 급했고 옷에서 녹은 눈은 땀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구두굽이 자꾸만 계단에 걸렸다. 여자는 계단을 2개씩 타넘었다. 그러다 2층과 1층 사이에서 미끄러졌다. 굽 하나가 부러졌고 발목은 틀어졌다. 여자는 머리를 난간에 부딪혔고 정강이를 계단 모서리에 박았다. 여자는 정강이를 껴안았다. 숨이 막히는 아픔이 그녀의 심장에 전달되었다. 두 눈에선 눈물이 찔끔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지렸다. 가까스로 멈추긴 했지만 약간의 오줌이 이미 허벅지를 타고 흘렀다. 여자는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들었다. 치마 안에서부터 오줌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때 수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계단에 엎어져 있는 여자를 보았다. 남자들은 여자를 부축해 주었다. 여자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비틀거리면서도 핸드백으로 허벅지를 가렸다. 남자들 중 한 명이 괜찮은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마저 내려갔다. 후문으로 나온 여자는 눈길 위를 절뚝거리며 걸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급하게 돌다가 소년과 부딪혔다. 소년을 일으켜주고 서둘러 주차한 곳으로 갔다. 여자가 주차장 골목 어귀에 와 자동차를 찾았지만 자동차는 없었다. 태연하게 눈만 쌓여 있었다. 여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치 무대 위로 잘못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왜 벌써 올라왔어? 너는 다음 장면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어디선가 연출자가 외치는 것 같았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동차가 있을까? 여자는 골목 어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어지럼증이 일어 전봇대에 몸을 기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았다. 여자는 기대고 있던 전봇대에서 떨어져 절뚝거리며 건물 외곽을 돌았다. 자신이 다른 곳에 주차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 거야. 침착하게 생각해봐. 여자는 건물을 돌면서 생각했다. 그러나 건물을 한 바퀴 빙 둘러도는 동안 여자는 모든 게 낯설었다. 식당과 작은 마트가 생소했고 눈에 뒤덮여 있는 간판과 도로가 생경했다. 건물을 돌아 다시 주차장에 있는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자신의 차가 분명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여자는 다시 전봇대에 기댄 채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다. 발목이 시큰거렸고 오줌이 말라붙은 치마 안이 냉랭했다. 바람 때문인지 자꾸만 달라붙는 눈송이 때문인지 여자는 추위를 느꼈고 어깨가 저절로 떨렸다. 여보, 차가 없어졌어. 어디에 두었는데? 어? 여기 은행 주차장 입구에. 도난당한 거 아니야? 도난이란 말에 여자에겐 순간 도망으로 들렸다.
여자는 도망? 도망이라니? 하고 중얼거렸다. 자동차 문 확실히 잠근 거야? 당신 건망증 심하잖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보, 차 안에 우리 아기가 있는데. 여자는 남편에게 말하면서 불현듯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다. 자신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그제야 알았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지만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여자의 눈에는 새하얗게 뒤덮인 눈만 들어왔다. 여보, 나 앞이 안 보여. 눈앞이 온통 얼룩투성이야. 보이는 건 온통 하얀 눈밖에 없어. 여자는 손을 휘저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물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순간 여자의 오줌보가 터지듯 참았던 오줌이 줄줄 흘러내렸다. 멈출 수 없었다. 또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여보, 나 오줌 싼 것 같아. 여자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정신 차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 나 안 보여. 거기 어디야? 응? 여보, 나 오줌 싼 것 같아. 여자는 중얼거리면서 휴대전화를 닫았다.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제대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여자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몸을 뺐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묻기도 전에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다. 여자의 몸에서 흘러내린 오줌이 인도 위에 쌓여있던 눈을 조금씩 녹였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아기가 먹을 약봉투를 꺼냈다. 약도 먹여야 하는데. 여자는 다시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녔다. 아기를 찾아 약을 먹여야 하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여자는 얼룩 때문에 잘 볼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형체가 어른거릴 때마다 사람들을 붙잡았지만 여자에게 붙잡히는 사람은 없었다. 여자가 걷는 곳마다 여자의 발목을 타고 흐른 오줌이 눈을 적셨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4시 33분이었다. 그날 남편은 매우 바빴다. 아내에게 전세 계약금을 보내라고 했지만 아내에겐 연락도 없었다. 연말까지 해고할 7명의 해고자 명단을 작성해야 했다. 그중 한 명은 남편과 친한 후배였다. 남편은 점심 식사를 그와 함께 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은 그에게 내년 2월까지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을 떠먹던 그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잠시 주춤거렸다. 그는 내색하지 않기 위해 숟가락을 다시 움직였지만 잠시 주춤거렸던 숟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를 원망하지 말게. 나는 맡은 일을 했을 뿐이니. 남편이 말을 하자 그는 미소를 띠며 잘 알겠다고 했다. 그는 그 정도쯤이야 하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지만 숟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남편과 그는 무기를 만드는 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날이 줄어가는 방위비 때문에 파업이라도 벌여야 했고 인근 나라에서 소규모 전쟁이라도 발발하기를 은근히 기도해야 할 정도였다. 눈 때문에 출근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눈 이야기를 꺼냈다. 밤에 더 온다는데. 남편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남편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건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밥을 마저 비웠다. 남편은 식사를 마친 다음 그와 헤어졌고 남은 업무를 보고 있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2번 받았다. 그리고 4시 33분에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남편은 통화가 끊기자 외투를 걸치고 바로 나갔다. 남편이 아내를 찾은 것은 집과 은행 사이에 있는 거리였고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었다.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탔지만
차가 막혀 다시 지하철을 타야만 했다. 남편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남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몇 번이고 휴대폰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아기를 잃어버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제일 먼저 간 곳은 집이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남자는 은행으로 가보았다. 가는 도중 멍하게 헤매고 있는 아내를 볼 수 있었다. 아내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남편은 아내를 붙잡았다. 그러곤 세차게 팔을 잡고 흔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남편은 아내의 뺨을 쳤다. 아내의 머리카락을 뒤덮고 있던 눈이 날렸다. 뺨을 맞고 나서야 아내는 여보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아내를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 자동차 넘버와 차종과 색깔과 분실 장소를 또박또박 알려주었다. 남편이 신고를 하는 동안 아내는 자꾸 남편의 팔을 건드렸다. 그러나 남편은 녹지 않으려는 얼음처럼 아내의 건드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통화를 끝낸 남편이 아내를 보았을 때 아내는 약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우리 아기 약인데. 약봉투를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이 파랬다. 남편이 아내의 손에서 약봉투를 떼어내려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아내의 손과 함께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남편은 다시 휴대폰으로 112를 눌렀다. 그러곤 도난당한 차량 안에 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단순 도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괴나 납치일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남편은 깨끗이 절단된 유리처럼 말했다. 그제야 아내의 손은 풀렸다. 쥐고 있던 약봉투가 힘없이 눈 위로 툭 떨어졌다. 아내는 약봉투를 한동안 보았고 힘없이 말했다. 나 오줌 쌌어. 당신은 뭘 했어? 나? 난? 남편은 아내를 잠시 바라보았다. 나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 뭘 했겠어. 남편은 약봉투를 집어 아내에게 주었고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아내는 쩔뚝거렸고 비틀거렸다. 멎었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퇴근한 시간은 오후 6시 39분이었다. 퇴근 전에 자신에게 해고될 것이라고 귀띔을 해준 직장 선배를 찾았지만 자리에 없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미 결정된 일을 하소연한다고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다. 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렸다. 억지로 끼어 타면 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지하철이 출발한 다음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다음 열차를 기다리다가 신문 가판대 뒤에서 장난감을 파는 노인을 보았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기린이 있었고 도레미송에 맞춰 자전거를 타는 인형도 있었다. 그는 장난감을 구경하다가 아들에게 줄 장난감을 골랐다. 아마도 애가 난독증인 것 같아요. 그는 며칠 전에 심각하게 말하던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3번이나 지하철을 보낸 다음 겨우 탈 수 있었다. 억지로 끼어 탈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선처럼 사람들이 밀면 밀리는 대로 서 있었다. 그래서 지하철을 3번이나 그냥 보냈다. 집으로 가기 위해 그는 4호선으로 환승을 한 번 했고 지하철역을 나온 다음 마을버스를 기다렸다. 쌓여있는 눈이 발목까지 덮고 있었지만 퇴근 무렵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 눈은 그칠 줄을 몰랐다.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던 그는 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술집을 보았다. 술집 밖에 설치한 스피커에선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줄에서 빠져나와 술집으로 들어갔다. 술집의 실내는 그리 밝지 않았다. LP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술집이었고 연말이었지만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창가에 앉을 수 있었다. 자리에 앉자 몸에서 비릿한 눈냄새가 타고 올라왔고 온몸이 물에 빠진 수건처럼 축축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은 노랗게 머리를 물들인 20대 초반의 여자였다. 그는 맥주와 소시지를 주문했고 지금 나오는 노래가 무엇인지 물었다. 노란 머리의 여자는 그의 말을 듣더니 그냥 가버렸다. 노란 머리의 여자가 맥주를 가지고 왔을 때 세비지 시즌이래요 했다. 그는 제목을 따라 중얼거렸고 가능하면 한 번 더 들려달라고 했다. 노란 머리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갔다. 그는 맥주를 마시며 아들에게 줄 선물을 보았다. 선물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그가 고른 선물은 장난감 견인차였다. 작은 승용차가 검고 굵은 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작은 도르래를 돌리면 승용차가 견인되듯 당겨졌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선물 사갈 테니 기다려. 아들은 기뻐했고 그러자 그도 기뻤다. 난독증이라니. 그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막 나온 소시지를 한 입 먹으며 맥주를 마셨고 창밖의 거리를 보며 노래를 들었다. 맥주 거품이 꼭 눈 같다고 생각했다. 맥주는 시원했고 술집 안은 충분히 더웠다. 그는 외투를 벗고 맥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남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오후 7시 8분이었다. 차량은 도난당한 게 아니라 견인되어 있다고 했다. 남편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견인 차량 보관소에 전화를 했다. 차 문을 부숴서라도 아기를 먼저 꺼내달라고 말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도 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가끔씩 남편과 아내를 보았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약봉투만 보았다. 눈은 소금 알갱이처럼 가늘어져 있었고 도로 옆 커다란 전광판에선 그해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있었다. 남편과 아내가 보관소에 도착했을 때 여자의 차량에서 나오는 경보음 소리가 요란했다. 자동차 문은 절단되어 있었고 아기는 병원으로 막 이송되고 없었다. 견인을 했던 기사가 남편과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견인을 했던 기사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아내는 견인차에 올라탔다. 다급해서 119에 연락했습니다. 문을 열 수 없어 앞유리를 깨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사는 사이렌을 켰고 경광등을 켰다. 노랗고 빨간 불빛이 눈 덮인 도로 위에서 미끄러졌다. 정말입니다. 자동차 안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기사는 경적을 마구 울려댔고 경광등처럼 다급하게 말했다. 저도 애를 키웁니다. 연말이라 거의 비상대기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옆에 서 있는 버스의 광고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책 광고가 붙어 있었지만 기사는 순식간에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다. 여자가 뒤돌아보았을 때 버스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가로등과 쌓여있는 눈 때문에 밤은 그리 어둡지 않았다. 남편과 여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 사망 시각은 오후 6시 39분이었고 보다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선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는 금리를 드러내며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상을 지었다. 여자는 눈앞에 갑자기 생긴 얼룩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가 떠도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앞이 안 보여. 여자는 손을 내밀어 얼룩을 떼어내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다.
누군가가 발목을 낚아채기라도 했는지 여자는 맥없이 주저앉았다. 여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여자는 누워 있었다. 여자는 자신의 팔에 주삿바늘이 꽂혀 있는 걸 알았다. 주변에서 신음소리와 간호사들의 실내화 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간호사들이 보였고 그 뒤로 시계가 보였다. 시간은 3시 19분이었다. 그러나 오전인지 오후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조용한 어둠이 찾아왔다. 여자는 잠시 어둠을 즐겼다.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어둠이 아늑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시계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째깍째깍 움직이는 초침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여자는 눈을 감은 채 머릿속으로 초침 움직이는 소리를 따라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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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그러자 어쩐 일인지 그 소리에 맞춰 춤추는 나비가 어둠 속에서 보였다. 견인 기사 때문이야. 아니야. 진하게 코팅한 탓이야. 아니야. 은행 영업시간 탓이야. 아니야. 정체 탓이야. 아니야. 연극 탓이야. 아니야. 아버지 탓이야. 아니야. 모르겠어. 여자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열어 조용히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어둠이 편안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가 술집에서 나온 시간은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집에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사는 아파트 뒤에는 애트막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지나쳐 야산을 오르고 있었다. 무릎까지 잠기는 눈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오르기가 힘들었다. 그는 눈 덮인 벤치에 서류 가방을 깔고는 그 위에 앉았다. 눈앞으로 군데군데 불이 켜져 있는 아파트들이 보였다. 그가 사는 아파트 건물이 비스듬하게 보였다. 위에서부터 한층 한층 헤아려 그가 사는 층수를 찾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다. 5층 이상을 내려오면 4층인지 6층인지 헷갈렸다. 불이 꺼진 집이 많아 층의 구분이 모호했다. 아무려나. 그는 헤아리다 말고 말했다. 그는 검은 비닐봉지에서 선물로 산 장난감을 꺼냈다. 견인차에 달려있는 도르래를 감자실로 묶여있는 작은 자동차가 끌려왔다. 그는 도르래를 감았다가 풀었다가 했다. 바람이 꽤 불었지만 전혀 춥지 않은 것이 신기했다. 눈에 뒤덮여 있으니 오히려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다. 장난감 견인차 위로 다시 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아니라 나비들이 힘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다. 눈송이들이 그의 눈 위로 자꾸 떨어져 그는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다. 눈을 감자 자꾸만 잠이 왔다.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가 생각나서 그는 잠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이대로 5분만 눈을 감고 있자고 했다. 더 이상도 필요 없고 5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 나비 같은 눈을 조금 녹였다. 그의 몸 위로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몸은 자꾸만 그를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뜨렸다. 소년이 자다 말고 일어난 시간은 자정을 20분 정도 넘겼을 무렵이었다.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소년은 후다닥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자마자 소년은 아빠는? 하고 물었다. 무척 어두웠고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았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을 안아주었다. 한밤중이란다. 더 자거라 얘야. 아빠는? 소년은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었다. 소년은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물었다. 지금 집으로 오고 있대.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을 어두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소년이 누우려 할 때 창밖으로 다시 엄청난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눈으로 뒤덮인 아파트 뒷산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 잠들었을 때 소년은 꿈에서 선물을 손에 쥐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선물은 견인차였다. 아버지의 외투는 눈에 젖어 번들거렸고 견인차도 마찬가지였다. 소년의 아버지는 외투를 벗어 조용히 소년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눈에 젖은 아버지의 외투 안에서 견인차를 만져보았다. 그것은 금속이었고 합금이었으며 강철이었다. 소년은 견인차와 외투를 벗는 아버지를 천천히 보았다. 아버지는 조금씩 조금씩 희미해졌다. 소년이 다시 눈을 뜬 시간은 오전 7시 48분이었다. 그 시간은 그가 동사체로 발견된 시간이기도 했다. 201동에 사는 노인이 눈이 그친 틈을 타 산책을 나갔다. 푹푹 꺼지는 눈을 밟는 것이 좋았다. 노인은 허야 하고 괴성을 지르며 지팡이로 눈을 헤쳤다. 괴성을 지를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까지 시원하게 밀려들었고 그럴 때마다 노인은 혈관에 남은 찌꺼기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노인이 기지개를 펴며 벤치를 찾았지만 눈에 파묻힌 벤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대충 자리를 짐작했지만 그 자리엔 커다란 눈사람처럼 뒤덮인 무언가가 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지팡이로 그 무언가를 헤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인은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떨리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했고 구조대가 출동한 시간은 8시 12분이었다. 소녀는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를 찾아 물었다. 아빠는? 소년이 물었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입술에 힘만 주고 있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년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구급차와 소방차가 내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달려가 구급차와 소방차를 찾았지만 창으로 넘어오는 사이렌 소리만 들릴 뿐 보이진 않았다. 눈으로 뒤덮인 뒷산 위로 해가 눈부셨다. 선물을 사오겠다는 아버지가 꿈이었는지 선물을 사온 아버지가 꿈이었는지 소년은 헷갈렸다. 소년이 학원을 마치고 나온 시간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4시가 막 지났을 때였다. 그때까지도 소년은 선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년이 학교를 다녀왔을 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학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을 때 소년은 뛰어오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년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러곤 뛰었다. 계단을 내려온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을 데리고 택시를 기다렸다. 아빠는? 소년이 물었다. 그날도 도로는 여전히 막혔고 빙판길 때문에 자동차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했다. 소년이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소년의 손만 꽉 쥐었다. 너무나 조여 마치 풀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소년이 손을 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더욱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소년은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를 보았다. 버스의 옆면에 커다란 광고가 붙어 있었다. 소년은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떴다. 그러고는 버스 옆면에 붙어 있는 광고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누군가의 하루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모두 아는 것이다. 소년은 읽은 다음 어머니에게 자신이 맞게 읽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곤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우는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생각한 소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여자의 아기가 부검에 들어간 시간은 오전 12시 48분경이었다. 부검이 끝난 시간은 오후 3시 26분이었다. 여자는 그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부축을 받으며 일어난 여자는 시계를 보았고 만 하루가 지났음을 알았다. 여자의 아기가 있는 병원과 그가 있는 영안실은 8.4km 떨어져 있으며 지하철로 가기 위해선 한 번의 환승이 필요하다. 폭설과 강추위는 그 뒤 이틀간 더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강설량은 관측사상 4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주식은 114포인트 오른 채 그해 장을 마감했으며 사람들은 연말연시를 보낼 여행지 검색에 분주했다. 연말에 있는 연예 시상식 프로그램은 그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버스에 광고판이 붙은 그 책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10년 동안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42회였고 가뭄이 90여 회,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6차례 있었다. 100년 동안 큰 전쟁만 하더라도 12차례 벌어졌고 1000년 동안 해수면의 온도는 1.2도 올라갔으며 1만 년 동안 새로 발견된 질병은 8,982종이었다. 매년 몇십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식처럼 하루하루는 잊혀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